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 사람들의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깊고 험한 산골짜기에 바람만이 주인 노릇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 깊은 산 속에는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면 짐승 울음소리조차 끊겨 정막만이 감도는 험준한 고개가 하나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으려면 반드시 여럿이 짝을 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하곤 했으나, 어느 늦가을 해질녘에 한 젊은 선비가 홀로 이 고갯마루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향하던 길이었는데, 보찜 하나를 메고 갓을 쓴 모습이 영락없는 글 읽는 선비의 자태였으나, 그의 눈빛에는 피로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강직함과 세상 만물을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천히 불어와 마른 낙엽을 우수수 떨어뜨리자 선비는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어쩐지 자꾸만 뒤통수가 서늘하고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기이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가 고갯마루 중턱에 이르렀을 때 길가 우거진 잡풀 사이로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가 그의 시선을 잡아 끌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희끄무레한 바위나 짐승의 뼈인 줄 알고 지나치려 했으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가까이 다가가 보게 되었습니다. 풀숲을 헤치고 자세히 들여다본 선비는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는데, 그것은 짐승의 뼈가 아니라 사람의 백골이 분명했기 때문이며, 뼈는 이미 살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말라 있었고, 주변에는 낡아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옷가지 몇 조각만이 흙먼지에 뒤섞여 뒹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비는 잠시 숨을 고르고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 뒤 다시 백골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아 곰곰이 생각에 잠겼는데, 누군가 이 깊은 산중에서 외롭게 죽어 거적 하나 덮지 못하고 이토록 처참하게 풍화되어 가는 것을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여운 영혼이 구천을 떠돌며 얼마나 춥고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에 선비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았고, 그는 곧 결심을 굳히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땅을 팔 만한 도구를 찾기 시작했지만, 산중에서 제대로 된 삽이나 구기를 구할 리만무하여 결국 단단한 나뭇가지를 하나 주워 들고 맨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땅은 이미 늦가을에 찬 기운을 머금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기에 나뭇가지로 흙을 파내는 일은 쉽지 않았고, 몇 번이나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선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흙을 파내어 백골이 편안히 누울 자리를 마련하는데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해는 점점 기울어 산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숲속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여 늑대나 호랑이 같은 맹수가 나타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선비는 이 이름 모를 백골을 수습하지 않고는 발길을 돌릴 수 없다는 일념 하나로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계속해서 땅을 팠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땅을 파내어 꽤 깊은 구덩이가 만들어지자 선비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흩어져 있던 뼈들을 하나하나 거두어 모으기 시작했는데,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며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순서대로 가지런히 맞추어 놓았습니다. 뼈를 다 모은 선비는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인 도포를 벗어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뼈를 조심스레 올려놓은 뒤 옷자락으로 뼈를 감싸 안으며 중얼거리기를 비록 성함도 모르고 어찌하여 이곳에 누워 계신지도 모르오나 부디 이 옷으로나마 따뜻하게 몸을 녹이시고 이승에서의 한을 잊고 편안히 가시옵소서라고 말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하여 차가운 바람이 살을 파고드는 날씨임에도 망설임 없이 자신의 옷을 희생하여 이름 모를 망자의 수위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실로 보기 드문 어진 마음씨였습니다. 선비는 도포로 감싼 백골을 구덩이에 안치하고 정성스레 흙을 덮어 봉분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흙이 모자라지 않도록 주변에 부드러운 흙을 긁어 모아 덮어주고 야생 짐승들이 다시 파헤치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들을 주워와 봉분 주위를 단단하게 둘러싸았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났을 때는 이미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빛만이 교교하게 비치어 갓 만들어진 무덤가를 쓸쓸하게 비추고 있었는데, 선비는 그 앞에 서서 잠시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고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누구신지 모르나 이제는 비바람 맞지 마시고 편히 쉬시오. 내가 진 술 한 잔 올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오라고 빌며 이름 모를 영혼이 부디 저승에서는 고통 없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나니 긴장이 풀리면서 극심한 허기와 피로가 몰려왔고 옷을 벗어준 탓에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선비의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개운했습니다. 이제 잠자리와 먹을 것을 찾아야 했기에 선비는 서둘러 보찜을 다시 챙겨매고 어둠이 깔린 산길을 더듬어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달빛의 의지에 걷는 산길은 험난하기 그지없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와 스산함을 더했습니다. 한참을 걸어 산 아래로 내려오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적막한 들이 나타났고 인간은커녕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하나 보이지 않아 선비는 오늘 밤은 꼼짝없이 숲에서 노숙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문득 길 옆 언덕 위에 낡은 기와지붕이 달빛을 받아 번들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오래된 성황당이었습니다. 비록 사람은 없으나 지붕이 있어 이슬을 피할 수 있고 벽이 있어 바람을 막을 수 있으니 선비는 이곳에서 하룻밤 묵어가기로 마음먹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황당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거미줄이 문설주에 어지럽게 얽혀 있었으나 선비는 개의치 않고 안으로 들어가 보찜을 내려놓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당집 안에는 흙으로 빚은 신상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고 제단 위에는 촛농이 녹아내린 흔적만이 남아있어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했는데 선비는 신상들을 향해 정중하게 읍하며 지나가는 과객이 오나 날이 저물어갈 곳이 없어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하오니 부디 노여워 마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는 한쪽 구석에 쌓인 먼지를 나뭇가지로 대충 쓸어내고 자리를 마련한 뒤 보찜을 베개 삼아 눕자마자 하루 종일 시달린 고단함이 밀려와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창호지 문을 덜컹거리며 흔들었고 나뭇가지들이 서로 부대끼며 기괴한 소리를 냈지만 선비는 자신이 베푼 선행 덕분인지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끼며 서서히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에 이르렀을 무렵 선비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몽롱한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듣고 눈을 떴는데 주변은 여전히 어두웠으나 성황당 문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한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달빛 아래에는 놀랍게도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젊은 처녀가 서 있었는데 그녀의 얼굴은 백장처럼 창백했으나 눈매는 맑고 슬퍼 보였으며 머리카락은 길게 늘어뜨려 어깨를 덮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선비를 향해 다소곳이 절을 올리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기를 선비님, 제 앙상한 뼈를 거두어 주시고 따뜻한 옷까지 덮어주시니 그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억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던 원혼이었으나 선비님의 덕분에 이제야 쉴 곳을 찾았습니다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비는 꿈속에서도 그녀가 자신이 묻어준 백골의 주인임을 직감하고 두려움보다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처녀는 눈물을 닦으며 한 걸음 더 다가와 간절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서늘한 바람소리 같기도 하고 풀벌레 울음소리 같기도 하여 선비의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선비님께 보답하고자 찾아왔으니 제 말을 부디 흘려듣지 마시옵소서. 내일 날이 밝으면 산을 내려가 마을 어귀에 닿게 될 터인데 그곳에는 붉은 등롱이 걸린 큰 주막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잠시 말을 멈추고 선비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선비가 침을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리자 처녀는 목소리를 낮추어 더욱 은밀하고도 단호하게 말하기를 그 주막의 주모는 웃는 얼굴로 선비님을 맞이할 것이나 그 웃음 뒤에는 검은 속내가 숨겨져 있습니다. 주모가 권하는 술은 향기가 좋고 빛깔이 고울지라도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입에 대지 마시옵소서라고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처녀의 눈빛은 공포와 분노 그리고 선비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선비가 놀라 그것이 무슨 연유입니까? 라고 묻자 처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을 쳤고 그녀의 형체는 점점 흐릿해져 공기 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사라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선비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술은 사람의 술이 아니오니 부디 명심하시고 제 원한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는 말을 끝으로 처녀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선비는 잠깐만 하고 소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니 식은땀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고 성황당 안은 여전히 고요했으며 새벽닭이 우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하고 섬뜩한 경험이었기에 선비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꿈속 여인의 말을 되새기며 그 주막에 얽힌 사연이 무엇일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선비는 성황당을 나와 보찜을 다시 챙겼는데 어젯밤의 꿈이 단순한 개꿈이 아님을 직감하고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등성이에 걸려 붉게 타오르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산길을 내려가면서 선비는 어젯밤 묻어준 백골과 꿈속의 처녀 그리고 그녀가 경고한 주막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산길을 거의 다 내려왔을 무렵 멀리 마을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처녀의 말대로 붉은 등롱이 바람에 흔들리는 꽤 번듯한 기와집 주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막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롭고 따뜻한 쉼터처럼 보였으나 선비의 눈에는 그 붉은 등롱이 마치 핏빛처럼 불길하게 느껴져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선비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잠시 멈춰서서 주막의 동태를 살폈는데 아침 일찍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은 주막 앞에는 빗자루질을 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넉넉한 풍채의 붉은 치마를 입고 있었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이 인심 좋은 시골 주모의 모습이었으나 선비는 꿈속의 경고를 떠올리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주모는 선비를 발견하자마자 하던 빗자루질을 멈추고 환하게 웃으며 손짓을 했는데 아이고, 이 아침부터 훤칠한 선비님이 오시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소. 어서 들어와 목이나 축이고 가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어찌나 크고 정겨운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반가운 친척이라도 만난 줄 알 정도였습니다. 선비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관리하며 천천히 주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막마당에 들어서자 고소한 부침개 냄새와 구수한 국밥 냄새가 진동하여 밤새 굶주린 선비의 위장을 자극했으나 선비는 허기보다 더 큰 의구심을 품고 주변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커다란 술독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평상에는 벌써 몇몇 장사꾼으로 보이는 사내들이 앉아 아침술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눈빛이 풀려있고 행동이 쉽든 것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모는 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며 이리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시지요. 내 오늘따라 기분이 좋아 특별히 귀한 술을 대접할 테니 사양 말고 드시오라며 유난히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억센 힘과 과도한 친절함에 소름이 돋았으나 내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길을 가다 잠시 쉬어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라고 정중히 답하며 평상 한쪽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비가 자리에 앉자마자 주모는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더니 금세 주병과 술잔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안주가 담긴 소반을 들고 나왔는데 그 술병에서는 향긋한 꽃내음과 달콤한 과일향이 섞인 기가 막힌 향기가 풍겨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집 가양주인데 맛이 기가 막혀 한번 맛보면 천하일미라 하오. 자, 한 잔 쭉 들이키시오라며 주모는 찰랑거리도록 술을 따라 선비 앞에 놓았습니다. 술잔에 담긴 술은 맑고 투명하면서도 은은한 붉은 빛을 띠고 있어 보기에도 아름다웠으나 선비는 그 붉은 빛을 보는 순간 꿈속 처녀의 창백한 얼굴과 붉은 등롱이 겹쳐 보이며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습니다. 선비는 술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가면서 곁눈질로 주모의 표정을 살폈는데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눈만은 웃지 않고 선비가 술을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뚫어지게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막에는 선비 외에도 다른 손님들이 있었는데 구석자리에 앉은 한 노인은 이미 술에 취해 고개를 주걱거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진보다리가 아무렇게나 풀어헤쳐져 있어 마치 주인을 잃은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선비는 술잔을 입에 대는 신웻만 하고는 아이고 빈속에 술부터 들어가면 탈이 날까 저어되니 물 한 사발 먼저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모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가 이내 표정을 바꾸며 아, 그렇구먼. 내 정신 좀 보게. 금방 시원한 물 떠다 드릴게라며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짧은 틈을 타서 선비는 소매 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은수저를 꺼내 술잔에 살짝 담가 보았는데 순식간에 은수저 끝이 검게 변하는 것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수저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술이 아니라 독이 든 술이거나 혹은 사람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미혼약이 섞인 것임이 분명해졌고 선비는 처녀 귀신의 말이 한치의 거짓도 없었음을 깨닫고 온몸에 긴장이 팽팽하게 돌았습니다. 돌아온 주모가 물 사발을 건네며 다시금 술을 권하자 선비는 이제부터 목숨을 건 지혜 대결을 펼쳐야 함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 주막은 나그네를 잡아 재물을 뺏고 목숨을 해야 하는 도적 소굴이 분명하구나. 어젯밤 그 처녀도 이곳에서 변을 당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확신하며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나고 억울한 원혼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지 머리를 빠르게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험천만한 주막에서 선비는 무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주모의 검은 속셈을 어떻게 파헤칠지 앞날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선비가 은수저를 품속에 갈무리하고 짐짓 태연한 표정으로 물사발을 들이켜자 주모는 그제야 의심을 거둔 듯 눈초리를 풀고 호들갑스럽게 웃으며 다시금 술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물로 목을 축이셨으니 이제 이 귀한 술 맛을 보셔야지 않겠소. 우리 집 술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도 손색이 없는 명주라오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선비의 혼을 쏙 빼놓으려 들었으나 선비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이성이 서릿발처럼 서 있어 그 어떤 달콤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그렇지 않아도 시장하던 차의 안주 냄새가 좋으니 술맛 또한 기가 막히겠구려. 내 천천히 음미하며 마실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마시오라고 짐짓 여유를 부리며 술잔을 들어 올리는 심앰을 했습니다. 주모는 선비가 술잔을 입에 가져가는 것을 보자마자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먹잇감이 덫에 걸리기를 기다리는 사냥꾼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어 선비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술잔을 입술에 대는 척하면서 넓은 도포 소매로 얼굴을 가리고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술을 소매 안쪽에 숨겨둔 두꺼운 손뭉치에 쏟아버리는 기질을 발휘했습니다. 다행히 도포 소매가 넓고 두꺼워 겉으로는 술을 쏟은 티가 나지 않았고 선비는 정말 술맛이 꿀맛이로군요. 목 넘김이 부드럽고 향이 입안 가득 퍼지는 것이 예사술이 아닙니다. 라며 과장 섞인 감탄사를 내뱉어 주모를 안심시켰습니다. 주모는 선비가 술을 마셨다고 철석같이 믿고는 그렇지요. 내 말 허투루 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잔이 비었으니 한 잔 더 받으시오라며 신이 나서 다시 술병을 기울였는데 선비는 속으로 이 여자가 나를 완전히 인사불성으로 만들 작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더욱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척하며 소매에 버리거나 바닥 틈새로 흘려보내며 취한 연기를 시작했는데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혀 꼬인 소리를 내자 주모의 표정은 점점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쿵쿵거리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산적처럼 덩치가 크고 험상 죽게 생긴 사내 하나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당으로 들어섰는데 그는 허리춤에 큼지막한 도끼를 차고 있어 보는 이를 위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주모는 그 사내를 보자마자 아이고 우리 조카 녀석이 이제야 나무를 해오나 보네. 인사드려라. 한양가시는 귀한 선비님이시다 라고 둘러댔으나 선비의 눈에는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내는 선비를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는데 그 눈빛은 손님을 반기는 주인의 것이 아니라 남의 보따리를 탐내는 도적의 탐욕스러운 눈빛이어서 선비는 이들이 한패임을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사내는 나무해 오느라 힘이 다 빠졌는데 나도 술 한 잔 주시오 하며 선비의 옆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 바람에 평상이 삐걱거리며 위태로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선비는 이 험악한 사내가 자신의 감시역으로 붙었음을 직감하고 더욱 완벽하게 취한 척을 하기 위해 몸을 비틀거리며 아이고 술 기운이 확 오르는구려. 역시 명주라. 취기도 빨리 오나 봅니다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내는 선비의 보찜을 곁눈질로 힐끔거리며 선비님 보찜이 꽤 묵직해 보이는데
과거 보러 가시는 길에 노잣돈은 넉넉히 챙기셨소. 라고 넌지시 떠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재물을 노리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미끼를 던지기로 작정하고 암요 가다가 굶어 죽으면 안 되니 넉넉히 챙겼지요. 게다가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옥지환도 하나 챙겨왔는데 이게 값이 꽤 나가는 물건이라 조심스럽구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모와 사내의 눈이 동시에 번쩍이며 탐욕으로 이글거리는 것을 선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막의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가운데 구석자리에서 졸고 있던 노인 손님이 갑자기 하는 신음소리를 내며 깨어날 기미를 보였는데 그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입가에는 거품이 살짝 물려 있어 예사로운 잠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주모는 화들짝 놀라며 사내에게 눈짓을 했고 사내는 벌떡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가더니 아이고 어르신, 술이 과하셨구만. 방에 들어가서 편히 주무셔야지. 여기서 이러시면 입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며 거칠게 노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노인은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사내는 마치 짐짝을 옮기듯 노인을 부축하여 주막 뒤편의 은밀한 방으로 끌고 갔는데 선비는 그 모습이 손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시체를 처리하는 것처럼 보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비는 비틀거리며 저 어르신은 많이 취하셨나 보오. 나도 저 꼴 나기 전에 그만 마셔야겠소라고 말하며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풀린 척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부엌에서 다리를 심하게 저는 늙은 종업원 한 명이 국밥 그릇을 들고 나왔는데 그는 허리가 굽고 행색이 남루하여 주막에 부친 일을 도맡아 하는 하인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이 선비의 상위에 국밥을 내려놓을 때 선비는 노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음을 보았고 그의 눈빛이 몹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주모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늙은 종업원은 국밥 그릇을 정리하는 척하며 선비에게 몸을 바짝 붙이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도망치시오. 해지기 전에 여기서 나가야 하오. 라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떨려서 바람 소리에 묻힐 뻔했으나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선비의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선비가 놀란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자 노인은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는 주모의 눈치를 살피며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서둘러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선비는 이 늙은 종업원의 경고가 어젯밤 꿈속 처녀의 경고와 일맥상통함을 깨닫고 이곳이 사람의 탈을 쓴 악귀들이 사는 소굴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도망치려 했다가는 저 힘센 사내에게 붙잡혀 변을 당할 것이 뻔했고 이미 날은 어둑어둑해져 산길을 되짚어가기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선비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옛말을 되뇌며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먹고 다시금 연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아이고 속이 울렁거려 더는 못 앉아 있겠소. 내 방 하나 내어주시오. 한숨 푹 자고 나면 좀 낫겠지. 라며 혀 꼬인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럼요 그럼요. 안 그래도 아까부터 방을 따뜻하게 데워놓았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라며 선비를 안내했습니다. 주모가 안내한 방은 주막 가장 안쪽에 위치한 별채였는데 다른 방들과 떨어져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밖에서는 알 수 없을 만큼 외진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훈훈한 기운이 확 끼쳐왔으나 그 공기 속에는 묘하게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섞여 있어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방임을 짐작게 했습니다. 선비가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가자 주모는 편안히 쉬시오. 내일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아무도 깨우지 않을 테니라는 뼈 있는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는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둔탁하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선비는 문이 닫히자마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주모가 밖에서 문고리에 숟가락을 꽂아 잠그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곳이 자신을 가두기 위한 함정임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선비는 취한 척하던 자세를 풀고 재빨리 방 안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방바닥은 따뜻했으나 벽지 곳곳에는 긁힌 자국들이 남아 있었고 구석진 곳의 장판 밑에는 붉은 얼룩이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얼룩이 술자국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누군가의 피일 것이라 짐작하고 가슴이 먹먹해져 오물 느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벽에 귀를 대고 옆방의 동정을 살폈으나 쥐 죽은 듯 고요할 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아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선비는 보찜을 풀어 헤치고 그 안에서 튼튼한 노끈과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작은 단도를 꺼내 품속에 숨기며 다가올 밤을 대비했습니다. 밖에서는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떨게 만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한 원혼들의 울부짖음처럼 들려 선비의 심장을 조여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이 완전히 캄캄해지자 마당 쪽에서 주모와 사내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는데 선비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놈은 꽤 실한 것 같지. 보찜도 무겁고 입고 있는 옷감도 좋아 보이더만. 사내의 걸걸한 목소리에 주모가 킬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게다가 옥지왕까지 가지고 있다니 이게 웬 횡재냐. 약 기운이 돌려면 아직 멀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들어가자. 이번에는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 지난번처럼 피 튀기면 닦아내기 귀찮으니까. 그들의 대화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잔혹하고 끔찍하여 선비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으나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기에 꾹 참았습니다. 선비는 이들이 방심하고 들어올 때를 노려 일망타진할 계획을 세우며 이불을 둘둘 말아 마치 사람이 자고 있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선비는 이불 속에 베개와 짐을 넣어 사람 형상을 만든 뒤 자신은 방천장에 있는 굵은 대들보 위로 올라가 몸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방천장이 높고 대들보가 굵어 몸을 숨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으나 오래된 먼지가 자욱하여 기침이 나올 것만 같아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대들보 위에 웅크리고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니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오직 문틈으로 새어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이불 더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숨소리조차 죽이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는데 그의 손에는 단도가 땀에 젖은 채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지만 선비는 어젯밤 백골을 묻어주며 다짐했던 정의로운 마음과 꿈속 처녀의 간절한 눈빛을 떠올리며 두려움을 쫓아냈습니다. 잠시 후 밖에서 사그락거리는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고리에 꽂혀있던 숟가락이 조심스럽게 빠지는 소리가 났고 문이 소리 없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두 개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길게 드리워졌는데 하나는 주모였고 다른 하나는 그 험상궂은 사내였습니다. 사내의 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이 들려 있었고 주모는 등불을 들고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먹잇감을 앞둔 맹수의 잔인함이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이불 더미를 보며 입맛을 다시더니 쿡쿡 세상 모르고 자는구만. 좋은 꿈 꾸면서 가라고 중얼거리고는 낫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선비는 대들보 위에서 그 끔찍한 광경을 내려다보며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호흡을 가다듬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켰습니다. 이제 곧 피할 수 없는 대결이 펼쳐질 찰나 주막의 밤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사내의 손에 들린 시퍼런 낫이 허공을 가르며 이불더미 위로 내리꽂히는 순간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하얀 손뭉치가 터져나오며 방 안 가득 눈송이처럼 흩날렸습니다. 사내는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이 사람의 살과 뼈를 베는 묵직함이 아니라 푹신한 솜을 찢는 허망한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이런 젠장 속았다 놈이 없다라고 비명을 지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등불을 들고 뒤따라 들어오던 주모 역시 텅 빈 이불 속에서 삐져나온 베개와 짐보따리를 확인하고는 쏘스라치게 놀라 아니 이게 무슨 조화냐. 분명 술을 마시고 들어갔는데 쥐새끼처럼 어디로 숨었단 말이냐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악당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우왕좌왕하며 서로를 쳐다보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은 숨죽이고 기회를 엿보던 선비에게는 천재 이루와도 같은 반격의 시간이었습니다. 대들보 위에 납작 엎드려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선비는 바로 지금이 하늘이 주신 기회임을 직감하고 품에 안고 있던 묵직한 보찜을 사내의 머리 위로 힘껏 내던지며 이놈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느냐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호통 소리와 함께 천장에서 떨어진 보찜에 정통으로 얻어맞은 사내는 억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고 그 바람에 들고 있던 낫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주모와 엉겨붙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모가 들고 있던 등불이
바닥에 뒹굴며 꺼지는 바람에 방 안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날쌘 다람쥐처럼 대들보에서 뛰어내려 혼비백산한 두 사람을 밟고 지나가며 열린 문틈으로 몸을 날려 방 밖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선비는 주저없이 문을 닫고 아까 보아두었던 숟가락을 다시 문고리에 단단히 꽂아 그들이 나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안에서는 이놈 문 열어라. 내 놈이 살아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냐? 라는 사내의 고함과 주모에 악에 바친 비명이 문짝을 부술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선비는 문고리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되어 주변에 있던 굵은 장작개비 하나를 가져와 문빗장에 더해 단단히 고정시키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등줄기를 적셨지만 선비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임을 알기에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주막 마당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밤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지만 이제 그 바람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악을 응징하라는 하늘의 동료처럼 느껴져 선비의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소리에 부엌 쪽에 있던 절름발이 늙은 종업원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튀어나왔는데 그는 마당 한가운데 꼿꼿이 서 있는 선비를 보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습니다. 노인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서 선비님, 살아계셨습니까? 저 악독한 놈들의 소나귀에서 어찌 라고 말을 잇지 못하며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선비는 노인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해 일으키며 어르신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어르신의 경고가 아니었다면 저 방 안에서 원혼이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노인은 선비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이 주막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에 대해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입을 통해 듣게 된 주막의 내막은 실로 끔찍하기 그지없었는데 주모와 그 조카인 사내는 본래 부부나 친척이 아니라 각지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온 흉악범들이 만나 가짜로 주막을 차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인적 드문 산골 마을 어귀에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나그네나 상인들을 꿰어 독이 든 술을 먹인 뒤 깊은 잠에 빠지면 무참히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아 왔던 것입니다. 노인은 저놈들이 죽인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뒷산 골짜기에 묻힌 시체만 해도 수십 구가 넘을 것이고 이 주막 바닥 아래에도 억울한 넋들이 묻혀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노인 역시 빚 때문에 저들에게 잡혀 노예처럼 부려지며 죽지 못해 살고 있었는데 도망치려다 잡혀 다리가 부러진 뒤로는 감히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들의 범죄를 지켜만 봐야 했다며 오열했습니다. 선비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지만 당장 저들을 관아에 넘기기 위해서는 확실한 물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르신, 저들이 빼앗은 물건들을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아십니까? 관아에 고발하려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선비가 묻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뒤뜰 구석에 있는 낡은 헛간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헛간 지하에 비밀 창고가 있습니다. 놈들은 뺏은 물건 중에 돈이 될 만한 것은 장터에 내다 팔고 나머지는 저곳에 쌓아두곤 했습니다. 아마 어젯밤 선비님 꿈에 나타났다던 그 처녀의 물건도 저기에 있을 것입니다. 노인의 말에 선비는 등불을 챙겨들고 조심스럽게 헛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헛간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으나 선비가 주막 마루 밑에서 찾아낸 망치로 내리치자 깡 하는 소리와 함께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이 열리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퀴퀴한 먼지 냄새가 확 풍겨 나왔고 등불을 들어 안을 비추자 잡동사니들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닥 한쪽에 덮여있는 거적을 들추니 지하로 내려가는 나무 사다리가 보였고 선비는 침을 꿀꺽 삼키며 그 어둠 속으로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지하는 생각보다 넓었는데 그곳에는 주인 잃은 보찜들과 옷가지 신발 장신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마치 죽은 자들의 무덤 속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선비는 물건 하나하나에 서린 원한이 느껴져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끼며 억울하게 죽은 처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뒤적거리던 선비의 손에 잡힌 것은 붉은 비단으로 만든 댕기와 꽃신 한 켤레였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지만 그 고운 빛깔만은 여전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선비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처녀의 물건임을 알 수 있었는데 댕기 끝에는 연화라는 이름이 정갈하게 수놓아져 있어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댕기를 손에 쥐는 순간 헛간 안의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지더니 등불에 불꽃이 파르르 떨리며 한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곁에 와서 선비의 어깨를 감싸는 듯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고 귓가에는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는 희미한 속삭임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선비는 허공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내 반드시 그대의 한을 풀어주고 저 악당들이 죗값을 치르게 하겠소 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선비는 증거물이 될 만한 물건들을 몇 가지 더 챙겨 보찜에 넣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밖에는 여전히 방 안에 갇힌 악당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려 마을 사람들을 깨우고 관아에 알리는 일만 남았으나 저 악독한 놈들이 언제 문을 부수고 나올지 모르는 일이기에 선비는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선비는 노인에게 어르신 날이 밝으면 바로 마을 이장댁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때까지 저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놈들이 마시다 남은 술독을 가져와 문 앞에 쌓아둡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도 선비를 도와 끙끙거리며 무거운 술독들을 굴려와 방문 앞을 겹겹이 막아섰는데 이는 놈들이 문을 부수더라도 술독에 가로막혀 쉽게 나오지 못하게 하려는 선비의 지혜였습니다. 술독을 옮기며 선비는 마당 한 구석에 쓰러져 있던 다른 손님들을 살폈는데 다행히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아침이 되면 깨어나 이 끔찍한 사실을 증언해줄 증인이 될 것이기에 선비는 그들을 안전한 평상 위로 옮겨 눕히고 찬물을 떠와 얼굴을 닦아주며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 새벽을 향해 가고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샛별이 반짝이며 어둠이 곧 물러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으나 주막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음산했습니다. 선비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갇혀있는 악당들의 방을 노려보며 날이 밝으면 벌어질 일들을 머릿속으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할 무렵 방 안에서 들려오던 고함 소리는 지쳤는지 잦아들었고 대신 살려주시오. 우리 맹세코 다시는 안 그러겠소. 돈을 다 줄 테니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라는 비굴한 애원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놈들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저 지하에 있는 원혼들이 알고 있다. 날이 밝으면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국법 앞에서 그 죗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선비의 서슬퍼런 일갈의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이따금씩 들리는 흐느낌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그들의 공포를 대변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첫 닭이 발을 치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고 검푸른 하늘이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선비는 노인에게 이제 되었습니다. 어르신은 마을로 내려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십시오. 저는 여기서 놈들을 감시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습니다. 내 다리가 부러질지라도 기어서라도 사람들을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비장하게 대답하고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마을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선비는 떠나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보찜 속에 챙겨둔 붉은 댕기를 다시 한번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에 댕기가 나풀거리는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듯 했는데 그것은 이제 곧 다가올 해방과 정의의 실현을 기뻐하는 원혼의 몸짓처럼 보였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주막 주변의 풍경이 서서히 드러났는데 어제는 평화롭게만 보였던 주막이 이제는 흉물스러운 범죄의 소굴로 보여 선비의 마음을 씁쓸하게 했습니다. 마당 곳곳에 널린 술병들과 찌그러진 꾀그릇들 그리고 붉은 등롱이 바람에 흔들리며 내는 끼익 소리는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횃불과 몽둥이를 든 마을 사람들이 노인의 안내를 받으며 구름처럼 몰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비는 옷매무새를 다듬고 갓을 바로 쓰며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억울한 죽음들이 위로받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주막 마당으로 들어서자 고요하던 주막은 순식간에 장터처럼 시끌벅적해졌는데 사람들의 손에는 나시며 몽둥이 횃불이 들려있어 그 기세가 잠옷 흉흉했습니다. 맨 앞에는 다리를 저는 늙은 종업원의 부축을 받은 백발이 성성한 마을 이장이 서 있었는데
그는 깐깐하고 엄격해 보이는 인상이었으나 지금은 놀라움과 의구심이 가득한 눈으로 선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며 소생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과객이온데 지난밤 이곳에서 겪은 해괴하고도 끔찍한 일을 고하고자 어르신들을 청하였습니다. 라고 차분하면서도 힘있는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장은 선비의 의관이 반듯하고 눈빛이 맑은 것을 보고는 헛소리를 할 위인이 아님을 직감하고 자네가 보낸 저 늙은이에게 대강의 사정은 들었네만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뺏는다니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라고 되물으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 갇혀있던 주모와 사내가 밖에 인기척을 느끼고는 목청을 높여 악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장님 오셨소. 아이고 사람 살려주시오. 저 미친 선비놈이 밤중에 강도로 돌변하여 우리를 방에 가두고 재물을 훔치려 합니다. 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어찌나 처절하고 다급한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영락없이 선비가 강도이고 그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들릴 지경이어서 마을 사람 중 몇몇은 웅성거리며 선비를 의심스런 눈초리로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주모는 한술 더 떠서 내가 저 선비놈 밥에 독을 탔다니 그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우리 주막이 이 마을에서 장사한 지가 몇 해인데 그런 끔찍한 모함을 한단 말입니까? 라며 거짓 눈물을 뚝뚝 흘리며 통곡을 해대니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선비는 그들의 뻔뻔한 연기에 기가 찼으나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진실은 곧 밝혀질 것이니 부디 저 문을 열고 저들을 끌어내 주십시오. 단놈들이 흉기를 지니고 있을지 모르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라고 일렀습니다. 이장의 지시로 장정 서너시 달려들어 문 앞에 쌓아둔 술독을 치우고 문빗장을 조심스레 풀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험상궂은 사내가 숨겨두었던 낫을 휘두르며 튀어나오려 했으나 미리 대비하고 있던 장정들이 긴 몽둥이로 그의 손목을 내리쳐 제압했습니다. 이놈 어디서 흉기를 휘두르느냐? 라는 호통과 함께 사내와 주모는 마당 한가운데로 질질 끌려 나왔고 그 꼴은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찢겨 있어 흉물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주모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억울합니다. 저 선비가 우리를 죽이려 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발악을 했으나 선비는 조용히 품속에서 검게 변한 은수저를 꺼내 이장과 마을 사람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여야 할 은수저가 수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일제히 적에 독이 닿았을 때 변한다는 은수저가 아닌가 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고 주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젯밤 자신이 술을 쏟아버렸던 송뭉치와 아직 술이 남아있는 호리병을 가져와 사람들 앞에 내려놓으며 말하기를 이 술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마당에 돌아다니는 닭에게 조금 먹여보면 알 것입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한 청년이 닭 한 마리를 잡아와 술에 적신 밥알을 부리에 넣어주었는데 닭은 몇 번 모이를 쪼아 먹는가 싶더니 이내 푸드덕거리며 괴로워하다가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뻣뻣하게 굳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세상에 진짜 독이다. 독을 탔어. 라며 주모와 사내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거짓이 드러난 주모와 사내는 할 말을 잃고 덜덜 떨며 서로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이미 그들이 사람의 탈을 쓴 짐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이 돌이라도 던질 기세로 달려들려 하자 선비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하며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는 단순히 독을 탄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저 뒤편 헛간 지하에는 이들이 그동안 희생시킨 사람들의 물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보찜에서 붉은 댕기와 꽃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선비가 이 물건의 주인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댕기에 연화라는 이름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댕기를 높이 들어 올리는 순간 군중 속에서 아이고 내 새끼 우리 연화댕기 아니냐 하는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머리가 허연 노파 한 명이 비틀거리며 뛰쳐나와 선비의 손에 들린 댕기를 낚아채더니 가슴에 품고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습니다. 그 노파는 바로 작년 가을 시집갈 혼수를 마련하러 장에 갔다가 감쪽같이 사라진 손녀를 찾아 헤매던 연화의 할머니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연화가 호랑이에게 물려갔거나 도적에게 납치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댕기를 얼굴에 비비며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내 손녀를 어찌했느냐, 살려내라 살려내 하며 주모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휘어잡았고, 주모는 비명만 지를 뿐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슬픈 눈으로 노파를 바라보며 할머니 죄송합니다. 연화 낭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산을 넘어오다 고갯마루 숲속에서 낭자의 백골을 거두어 묻어주었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노파는 아이고 아이고 하며 혼절하듯 쓰러졌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주막이 떠나갈 듯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선비는 침통한 목소리로 어젯밤 꿈에 연화 낭자가 나타나 저에게 이 주막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어서도 남을 걱정하는 그 마음이 저를 살렸고 이렇게 진실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겪은 기이한 꿈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 되어서도 한을 풀려고 선비님을 도왔구나 라며 혀를 찼고, 주모와 사내를 향한 분노는 극에 달해 저런 놈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죽여야 한다. 라고 외치며 흥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몽둥이를 들어 사내와 주모를 내리치려 했고, 사내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빌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성난 군중의 기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자칫하면 사적인 제재로 피를 볼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비는 냉정을 잃지 않고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이들의 죄는 죽어 마땅하나 사사로운 감정으로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관아에 넘겨 국법에 따라 엄벌을 받게 하고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 억울하게 죽은 다른 이들의 신원도 확인해야 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설득했습니다. 선비의 단호하고 이성적인 태도의 이장 역시 선비님 말씀이 옳소. 우리가 저 더러운 피를 손에 묻힐 필요는 없지. 관아로 끌고 가서 사또 영감 앞에 무릎 꿇리자라고 거들며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씩씩거리면서도 선비와 이장의 말에 따라 몽둥이를 거두었고, 대신 굵은 밧줄을 가져와 주모와 사내를 굴비 엮듯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두 죄인은 포승줄에 묶인 채 고개를 떨구었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이제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인들이 제압되자 선비와 이장, 그리고 마을 장정들은 늙은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헛간 지하 창고로 내려가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 양이 실로 어마어마하여 마당에 쌓으니 작은 산을 이룰 정도였습니다. 보찜 속에서 나오는 옷가지며 장신구들을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머, 이건 옆마을 김서방네 물건 아니야. 이건 지난달에 사라진 보찜 장수 물건인데 하는 탄식과 놀라움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의 물건을 찾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오열했고, 주막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가 되었으나 이는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의 의문이 풀리고 억울함이 해소되는 해원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한 일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짐을 느꼈습니다. 한편 평상에 누워있던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머리가 깨질 듯 아파하며 여기가 어디요? 내가 왜 여기서 자고 있소? 라고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선비가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독이 든 술 때문에 큰일 날 뻔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자 그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이고, 선비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귀신이 될 뻔했구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라며 선비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깨어난 손님 중에는 보찜 장수도 있었고 먼 길을 가던 나그네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의 짐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 사람들과 함께 선비를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주막 마당은 이제 악인에 대한 분노보다는 선비에 대한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장은 죄인들을 관아로 압송할 장정들을 선발하여 보내고 난 뒤 선비에게 다가와 두 손을 맞잡으며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선비님, 우리 마을의 큰 우환을 없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우리 마을이 도적 소굴이라는 오명을 쓸 뻔했는데
선비님의 지혜 덕분에 억울한 원혼들도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이장의 진심 어린 말에 선비는 겸손하게 미소 지으며 저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어르신과 마을 분들이 나서주지 않으셨다면 저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공을 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겸손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참된 선비시다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자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고 마을 부녀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흉흉해진 주막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이 든 술독은 모두 깨뜨려 땅에 파묻고 억울한 피가 묻은 장판과 이불들은 모두 걷어내어 불태웠으며 마당 곳곳에 소금을 뿌려 부정을 씻어내었습니다. 주막에 간판을 내리고 붉은 등롱을 떼어내어 부숴버리자 그제야 그곳은 음산한 기운이 사라지고 햇살이 잘 드는 평범한 집터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악을 물리친 승리의 장소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그냥 보낼 수 없다며 마을 회관으로 모셨는데 집집마다 쌀이며 반찬을 조금씩 거두어와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잔치상을 차려내었습니다. 고소한 나물 반찬과 갓 지은 쌀밥 그리고 맑은 국이상에 오르자 하루 종일 긴장과 허기에 시달렸던 선비의 입안에 군침이 돌았습니다. 연화의 할머니도 눈물을 거두고 직접 담근 식혜를 들고 와 선비에게 권하며 내 손녀의 억울함을 밝혀주어 고맙소.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소라고 말하며 쭈글쭈글한 손으로 선비의 손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선비는 그 따뜻한 손길에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며 할머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연화 낭자도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모닥불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과 선비는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무섭고 끔찍했던 기억은 모닥불 연기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한양으로 가는 길에 겪은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주며 분위기를 돋우었고 아이들은 선비의 갓근을 신기한 듯 만지작거리는 평화로운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한 연회는 아니었지만 사람의 정이 오가고 정의가 승리한 기쁨을 나누는 이 자리는 그 어떤 임금님의 수라상보다도 값지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선비는 마을 이장이 내어준 깨끗한 사랑방에서 모처럼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잠을 청할 수 있었는데 잠들기 전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어제와는 달리 달빛이 유난히 밝고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소리도 더 이상 흉흉한 울음소리가 아니라 나뭇잎을 스치는 자장가처럼 들려왔고 멀리 산속 어딘가에 있을 연화 낭자의 무덤가에도 이제는 따뜻한 바람이 불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선비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연화 낭자를 만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눈을 감았고 그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악이 사라진 마을에는 깊고 편안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밝은 태양이 떠오르자 밤새 주막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상쾌한 아침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는데 이장댁 사랑방에서 푹 자고 일어난 선비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에 눈을 비비며 기지개를 켰습니다. 마당에서는 벌써부터 부지런한 닭들이 모이를 쪼며 돌아다니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와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가 들려와 선비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었으니 어제 겪었던 그 험한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선비가 세수를 하고 의관을 정제하고 나오자 이장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루로 나와 간밤에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누추한 곳이라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했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며 아침 밥상을 권했습니다. 이장댁 안주인이 정성껏 차려낸 아침상은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맑은 콩나물국, 그리고 갖가지 산나물 무침과 고소한 생선구이가 올라와 있어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진수성찬이었는데 이는 마을의 은인인 선비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가득 담긴 것이었습니다. 선비는 이런 귀한 대접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과객에게 너무나 큰 호의를 베푸십니다 라고 겸손해하며 수저를 들었으나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장댁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손에는 각자 집에서 가져온 떡이며 과일 말린 나물 같은 것들이 들려있어 선비가 떠나는 길을 배웅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선비가 보찜을 메고 마당으로 나서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선비를 맞이했는데 그 중에는 어제 만났던 연화 낭자의 할머니와 다리를 저는 늙은 종업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선비에게 다가와 손수지은 누빔, 버선 한 켤레와 작은 주머니 하나를 내밀며 이 늙은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소. 이 버선 신고 한양까지 무사히 가서 꼭 급제하시오. 그리고 이 주머니에는 볶은 콩을 넣었으니 가다가 출출할 때 드시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비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어르신 이 귀한 선물을 어찌 잊겠습니까?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걸어 한양에 닿으면 가장 먼저 어르신 생각을 하겠습니다.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라고 따뜻하게 위로하며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다리를 저는 늙은 종업원도 선비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리며 선비님 덕분에 지옥 같은 그곳에서 벗어나 이제야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선비는 급히 그를 일으켜 세우며 어르신도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올 것입니다. 마을 분들과 어울려 오순도순 사시면서 지난날의 아픔은 모두 잊으십시오. 라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노잣돈을 선비의 보찜에 찔러 넣어주며 가시는 길에 술 한 잔이라도 사드십시오. 우리 마을을 구해준 값이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성의로 받아주십시오라고 간청하니 선비는 그들의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감사히 받았습니다. 선비가 마을 어귀를 나서자 온 동네 사람들이 뒤를 따르며 배웅을 나왔는데 동구박 정자나무 아래까지 이어진 배웅 행렬은 마치 개선 장군을 맞이하는 것과도 같아 선비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찡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모두들 평안하십시오. 내 언젠가 다시 이곳을 지나게 되면 그때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안녕히 가십시오. 부디 무사하십시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메아리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선비는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다시 한양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 점처럼 보일 때까지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선비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다시 산길로 접어든 선비의 발걸음은 올 때와는 달리 깃털처럼 가벼웠는데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했고 숲속의 공기 또한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음산하고 무섭게만 느껴졌던 숲길이었으나 이제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김이 마치 선비의 앞길을 축복하는 행진곡처럼 들려왔습니다. 선비는 길가에 핀 들꽃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하나에도 눈길을 주며 여유롭게 걸음을 옮겼는데 자연의 모든 것이 생명력으로 충만해 보였고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웠나 새삼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걸으면서 지난 며칠간 겪었던 기이한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보며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걸어 선비는 마침내 며칠 전 백골을 발견하고 묻어주었던 그 고갯마루에 다시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여전히 바람이 많이 불었지만 예전에 그 스산하고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땀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봉분 앞에 멈춰 섰는데 돌로 단단히 둘러놓은 무덤은 다행히 짐승의 피해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 위에 덮어둔 흙은 햇볕을 받아 따뜻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선비는 보찜을 내려놓고 주변에서 들꽃을 몇 송이 꺾어 무덤 앞에 가지런히 놓은 뒤 마을 사람들이 챙겨준 술병을 꺼내 한 잔 가득 부어 올리며 정중하게 절을 했습니다. 낭자,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악한 자들은 관아에 잡혀갔고 낭자의 할머니께서도 낭자의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이곳에 누워 계시나 마음만은 이제 편안히 가지시옵소서. 선비가 무덤 앞에서 묵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주변에 바람이 잦아들고 사방이 고요해지더니 어디선가 은은한 꽃향기가 날아와 선비의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무덤가 주변으로 따뜻한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 아지랑이 속에서 희미하게 한 여인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은 꿈속에서 보았던 소복 입은 창백한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생전에 곱고 아름다웠던 모습 그대로 색동 저고리와 다홍 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연화 낭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원한의 그림자가 없었고 오직 평온함과 감사함만이 가득 담겨 있어 보는 선비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 낭자의 영혼은 선비를 향해 사뿐히 절을 올리며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선비의 마음속으로 선비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비님 덕분에 저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미련 없이 저승으로 떠날 수 있습니다. 부디 선비님의 앞길에 언제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라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져 왔습니다. 선비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낭자의 형상은 수많은 하얀 나비떼로 변하여 푸른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는데 나비들은 선비의 머리 위를 몇 번 맴돌다가 햇살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며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오. 다음 생에는 부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오라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나비들이 사라진 하늘은 더욱 파랗고 높게만 보였고 선비는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무거운 짐이 완전히 사라진 듯한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무덤을 한 번 더 어루만져주고 다시 보찜을 메고 길을 나섰는데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거칠 것이 없었고 확신에 찬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했지만 선비는 지치지 않고 부지런히 걸어 마침내 도성문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장에서도 선비는 긴장하지 않고 자신이 겪은 일과 평소 갈고 닦은 학문을 바탕으로 백성을 사랑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위정자의 도리에 대한 명문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의 글은 시험관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장원급제라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선비는 높은 관직에 올라 백성들을 위한 선정을 베푸는 훌륭한 목민관이 되었는데 그는 언제나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공정하게 하여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가끔씩 옛날 그 산골 마을을 떠올리며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묻기도 했는데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그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살기 좋은 곳이 되었고 문제의 주막터에는 연화, 낭자의 넋을 기리는 작은 사당이 세워져 마을 사람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사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발을 멈추고 절을 하며 안전을 기원하는데 그러면 험한 산길에서도 호랑이나 도적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지날 수 있다는 전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선비는 나이가 들어 은퇴한 후에도 자신의 자손들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측은지심과 불의를 보고 참지 않는 용기란다. 내가 그때 그 백골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교훈을 남겼습니다. 선비의 집 사랑방에는 연화 할머니가 선물해준 누빈버선이 갑옷처럼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는데 비록 낡고 헤어졌지만 선비는 그 버선을 볼 때마다 따뜻했던 시골 마을의 인심과 자신의 초심을 되새기곤 했습니다. 선비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에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어느새 밤이 깊어 창밖에는 부엉이 우는 소리마저 잦아들고 고요한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옛날 그 선비가 느꼈던 그 평온한 바람이 지금 당신의 창가에도 불어오고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무서운 귀신도 험한 산길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따뜻한 햇살과 하얀 나비들이 춤추는 아름다운 풍경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착한 마음을 가진 당신을 지켜주는 수많은 수호천사들이 당신의 잠자리를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선비가 베푼 따뜻한 마음이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큰 복으로 돌아왔듯이
당신이 오늘 하루 세상에 베푼 작은 미소와 친절도 언젠가 당신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하루의 짐을 모두 내려놓고 깊고 포근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 시간입니다. 산골 마을의 평화로운 저녁 연기처럼 당신의 마음에도 안식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